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 구성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뭔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걸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젠더와 과학, 특히 생명과학과 젠더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다원주의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모두 젠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이제 젠더에 따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친다면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걸 제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좀 인정해야 되는 건지, 뭐 등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죠. 자, 과학은 당연히 가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식의. 자, 그게 어떤 식의 얘기냐면요. 자, 이 과학의 가치, 과학의 뭔가 그 가치 중립적 아니면 가치 의존적 이런 문제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가 뭐 보통 이런 전쟁에 사용되는 기술, 그죠? 뭐 핵폭탄이나 화약. 근데 이런 기술들에 결국에 뭐가 사용돼요? 과학 지식이 사용되죠. 핵폭탄을 만드는데 양자역학, 상대성 이런 핵물리학 이런 거 다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약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내려면 암모니아를 이제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과학이죠. 과학 지식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학 지식이 암만 가치 중립적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비윤리적인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과학도 뭔가 윤리가 적용돼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이겁니다. 비윤리적인 것은 지식의 사용이지, 지식 그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지식의 사용자가 죄가 있는 거지. 사용자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방식에 죄가 있는 거지, 지식엔 죄가 없다는 거죠. 암모니아 합성법, 이런 식으로 하면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거기 무슨 윤리가 있냐는 거죠. 거기 무슨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그런 게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지식의 사용에 이제 윤리가 있고 비윤리가 있는 거지, 지식 그 자체는 윤리고 뭐고가 없다는 거죠. 과학은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실에는 윤리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과 규범 두 개는 그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따라서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표준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사실과 규범은 서로 다른 거고, 옳고 그름의 문제랑 맞고 틀림의 문제, 사실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는 서로 별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과학은 언제나 가치에 의존적이었습니다. 과학에는 항상 가치 판단에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지식을 생산할 때 그것의 응용 의도를 배제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버가 그 암모니아 합성법을 처음 발명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발견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의 발견인 거죠. 자연의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수소와 그 다음에 염소를 이제 잘 해서 적절한 압력 하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게 뿅 하고 암모니아가 쉽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규칙을 발견한 건데, 그 규칙 왜 만들었냐? 그 규칙을 왜 발견하고 싶었냐? 사실 의도가 있는 거죠. 화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핵폭탄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건 너무 시간적인 간격도 너무 크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지식의 응용 의도와 그 지식 사이에 그 간격이 매우 짧은 것들이 있고 매우 직접적인 그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식은 만들자마자 곧장 거의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 의도를 딱 떼고서 지식 그 자체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뭔가 좀 약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연구 주제 선택 역시 가치 의존적입니다. 자, 내가 뭘 연구할까? 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에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또는 뭐 어떤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거 왜 연구하냐고 물어보면 결국 그 질병을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해서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왜 하필 특정 질병을 연구하느냐 이런 거 생각해봐도 거기에도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개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에이즈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유방암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방광암을 연구하고 왜 하필 각자 다른 연구를 하느냐? 단지 그냥 우연이냐? 아니죠. 각자의 가치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약간 암묵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 이제 반영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연구비가 쏠려요. 어떤 특정 분야에. 자, 특정 시기 1980년대, 90년대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이 에이즈 연구에 쏠립니다. 반면에 뭐 말라리아 연구에는 별로 돈이 안 몰려요. 자, 이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도 있죠. 이게 음모론인지 뭔지 정확히는 애매하지만 그건 결국 어떤 병을 더 중시하느냐, 그게 가치죠. 어떤 병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느냐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주제 선택도 이제 가치 의존적이라는 거고요. 연구 방법의 선택도 가치 의존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임상 연구를 할 때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 고지를 해야 할까요? 자, 사실은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그 인과적 가설의 증거 부분에서 얘기 드렸지만 임상시험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에 약을 주는데 실험군에는 지금 시험 중인 약을 주고 대조군에는 뭘 줘요? 가짜 약을 주죠. 그리고 환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약을 줬는지 모르게 숨기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과연 허용될 만한 일일까요? 지금 진짜 약을 원하는 그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는 건 나쁜 짓 아닐까요? 자, 이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도 역시도 사실은 어떤 가치 판단이 고려돼야 할 사항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조했을 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제 환자를 동정적으로 생각해서 양쪽 다 약을 주게 되면 좀 엄격한 시험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재야 됩니다. 뭘 더 중시해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연구 방법의 선택도 가치 의존적인 거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지식 그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자, 여기 이 세 가지 모두 과학과 관련된 과학과 이제 가치가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의 비판이 앞서 과학은 그냥 사실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는 윤리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곧장 타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 주제를 뭘 선택하든 연구 방법을 뭘 선택하든
그것이 지식의 그 내용 그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죠. 지식의 내용 그 자체에는 윤리적 의미가 없고 여전히 그건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다 라고 여전히 디펜스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뭐 이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 재미난 얘기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요 네 번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연구 결과의 선택조차도 가치 의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이 연구 결과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는 뭐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인종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아니면 뭐 아시아인이냐 이런 것들이 지식을 선택, 연구 결과의 선택. 그래서 결국 지식을 이제 생산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의 이 얘기, 과학이 단지 사실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가 상당히 이걸 고지고대로 주장할 수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그 과학 지식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내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리센코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이건 제 소련의 한 사람, 그러니까 리센코라는 사람인데요, 학자인데요, 유전학자입니다. 근데 이 리센코라는 유전학자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형질에 대한 환경 결정을 주장했어요. 보통은 형질은 그러니까 다윈식의 그 진화론에 따르면 그 여러 가지 형질들은 일단은 우연히 만들어져요.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죠. 근데 리센코주의에 따르면 그런 변이들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주면 애초에 그런 환경에 적합한 그런 변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획득 형질의 유전까지도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는 노력해서 얻은 형질까지도 살아있는 동안 노력해서 얻은 형질까지도 이제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이제 라마르크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요. 자, 이런 주장을 왜 했느냐라고 좀 곰곰이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소련의 그 막스주의 철학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죠. 어떤 희망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정치적 올바름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든 아니면 생물이든 그런 유기체들을 이렇게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 막스주의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람이 보통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 방식,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 내에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사람의 본성인 거고, 이제 경제 관계가 좀 바뀌어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인간 본성이 발현될 거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주장에 왠지 잘 맞아 떨어져 보이는 그런 주장이고, 데다가 그 당시 이제 소련이 이제 식량 생산이 상당히 좀 시급한 과제였는데 식량을 좀 빨리 증산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과학자가 하는 말이 어떤 과학자가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많은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잘 노력을 해주면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빠르게 이제 획득 형질의 유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형질을 가진 애를 계속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당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 그런 유전학이었고, 이제 그 외의 유전학, 이게 반하는 유전학들은 이제 유전학적인 입장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르주아 생물학, 부르주아 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숙청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잠깐 여기 아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라마르크식의 이제 진화고요. 이게 다윈식의 진화인데요. 라마르크식의 진화에서는 이제 높은 곳에 이제 나뭇잎이 있으면 그걸 따먹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유전돼서, 그리고 또 노력을 해서 또 목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기린의 목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정말로 이럴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이럴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통해서 노력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후대에 물려줄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빠르게 나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면에 다윈식의 진화는 어때요? 애초에 우연히 목이 짧은 애와 목이 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짧은 애는 이제 그 환경에 부적합해서 이제 죽겠죠. 이렇게 도태됩니다. 불쌍하게도. 그 다음에 얘 자손들 중에 얘가 살아남았죠. 얘가 자손을 남겨요. 근데 자손 중에도 또 우연히 목이 좀 더 긴 애와 목이 여전히 좀 짧은 애, 아니, 목이 좀 적당히 긴 애 사이에서 또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또 상대적으로 목이 더 짧은 애는 경쟁에 밀려서 또 죽어요.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은 기린의 목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죠. 여기에는 어떤 약간 숙명론적인 뭐랄까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게 기린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경쟁이죠. 노력에 대한 경쟁은 아니지만 이쪽에 일종의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경쟁에 의해서 선천적인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도태되고 선천적인 능력이 환경에 부합하는 그런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또 자손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견해가 이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걸 사회라고 한번 사회고 기린 대신에 인간을 대입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좀 끔찍해 보이는 그런 잔인한 이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같이 잘 살 수 있고 그다음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라마르크의 입장이 좀 더 마음에 들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입장을 채택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이게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때, 과학적 지식으로 채택됐다고 할 때, 이건 뭐가 됩니까? 자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희망, 바램, 이해관계, 정치적 지향, 이런 걸 반영할 뿐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과학 지식 자체에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 내용 그 자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막스주의 철학이 꼭 그렇다고 다윈주의를 거부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겉보기 약간은 이게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부감이 이론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거기도 하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이건 분명히 사회적 가치가 과학에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그리고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들어오면 안 돼. 사회적 가치가 과학에 들어오면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니까 그럼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가치는 차단시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설의 발견 단계부터 사회적 영향을 차단해서
어떤 이론적 편견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서 관찰에 기초해서 연구를 한다? 이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관찰을 할 때도 애초에 이론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이거 파이어벤트가 이런 식의 주장 잘 많이 했죠. 쿤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 차단하고 싶어도 차단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관찰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관찰로부터 가설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얘도 약간의 일종의 점프가 있어요. 도약이 있죠. 관찰만 주의 깊게 한다고 해서 그로부터 가설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그 관찰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여러 개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그동안 과학자로 성장하는 동안 얻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 그것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설 발견 단계에서 사회적 영향을 차단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가설의 선택 단계, 가설 발견 과정에서는 차단할 수 없고 선택 단계에서만 사회적 영향을 차단한 채 오로지 이제 가설과 증거의 기초에서만 가설을 이제 선택하자, 가설을 평가하자 이럴 수 있죠. 보통은 요 앞에 단계를 이제 발견 단계라고 하고요. 뒤쪽을 이제 정당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때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어떤 편견이 들어도 상관없고 정당화를 할 때는 근데 그런 영향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증거의 기초에서만 평가하자는 거죠. 자, 언뜻 보면 말이 될 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찰,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들이 여러 개예요. 단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 1, 가설 2,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쟁 가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하나가 아니면 둘 사이 경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증거를 동일한 정도로 둘 다 이제 설명할 수 있다면 도대체 증거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동등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보를 해야겠죠. 판단 유보. 난 모르겠다. 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증거에 기초해서 선택을 하려니까 둘이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러면 판단을 유보해야겠죠. 근데 과학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보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과학자들마다 다 입장이 있습니다. 다. 어떤 과학자는 1번을 선호하고 어떤 과학자는 2번을 선호해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아직은 증거가 어느 쪽을 완벽하게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이겨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결국 뭐가 개입한다? 사회적인 영향이 개입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은 이런 리센코 주의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로 접하고 있는 여러 이제 성공한 과학 또는 아주 좋은 과학처럼 보이는 애들조차도 다 이런 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이들은 과학 지식이 애초부터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자연 또는 뭐 관찰, 이제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지식의 생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그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어떤 가설 하나를 결정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해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설이 선택되거나 아니면 논쟁이 종결이 되거나 결국 또는 논쟁이 또 지속이 되거나 이런 것은 결국 사회적 요인이 개입해서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이 결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논쟁이 종결되거나 이제 어떤 순간에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선택됐다. 그건 아마도 그 당시 그 이론을 선호할 만한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는 논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렇다면 반대편이 어떤 하나를 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A라는 이론이 이미 이론이 선택이 됐어요. 근데 B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이제 반발을 한 거겠죠. 자, B라는 이론을 계속 고집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A를 지지하는 증거가 좀 더 강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B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많아서 논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 요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학 이론은 사회적 타협의 산물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는 실패한 과학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실린 성공한 과학조차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주장은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앞에서 리센코 사건 같은 그런 좀 나쁜 과학에만 사회적 영향이 들어온다라고 주장하면 하고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나 뉴턴의 뭐 마뉴엘력의 법칙이나 그런 곳에는 사회적 영향이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사실 그건 되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이 사회 구성주의는 아주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에 따르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접한 그 과학 지식조차도 어쩌면 그 당시 그 과학 이론이 성립될 당시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안에 내장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선택될 당시에 어떤 사회적 이해관계가 그 안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사례들이 뭐 확정적인 사례들은 아니에요. 확정적인 사례들은 아니고 여러 그 역사학자들이 이런 사례를 보면 이 사례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플로디스톤 이론과 산소연소 이론 사이 대립에서 보면은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냐? 화학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또 과학의 전문성과 민주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죠. 자, 이 앞에 얘기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고요. 과학의 전문성과 민주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아마추어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만 해야 하는 활동인지. 라부아지에는 약간 전문가주의에 속한 사람이라면 프리스틀리는 이제 그걸 비판한 사람인 거죠. 과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쓰던 말 계속 쓰고 그 말 괜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그마한 실험 장치들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라부아지처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장비 가지고서 비싼 장비 가지고 정밀하게 하는 건 오히려 과학의 정신을 과학의 어떤 민주적 정신 그런 것을 파괴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사실 이거는 과학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건데요. 프리스틀리는 과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계몽주의자였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모범이 이제 과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에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런 것 통해서 만들어낸 지식을 이제 또 다시 이런 것처럼 이제 사회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틀리는 이제 왕정 싫어하고 이제 공화정을 지지했었죠. 자, 그런 견해 차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윈주의와 라마르크주의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윈주의의 어떤 탄생 배경에는 극도로 경쟁적이었던 19세기 영국 사회를 이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극도로 경쟁적이었던 영국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쟁에 기초한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거나 받아들여지기 쉬웠던 거고, 반면에 심한 경쟁이 없었던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는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사이의 대립. 그래서 양자역학을 1920년대 독일의 과학자들이 유독 이제 많이 거기에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시 독일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 독일은 어땠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우울한 상황이죠. 이런 독일의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이 책임, 자, 독일 1차 세계대전 패배의 책임을 결국 이제 따지고 들면 결국 독일이 잘못한 거라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론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들고 가다 보면 결국 이제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결정론적인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이거 우연이야.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것뿐이야. 라는 식의 이제 책임 회피의 자세가 결정론적인 물리학에 적대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각자 제가 여기다 이름을 써놨는데요. 이게 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역사학자들의 이름을 쓴 겁니다. 이건 잔 골렌스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는 로버트 영이라는 이제 사람이 주장한 거고, 이거는 포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서스와 리카도와 같은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멜서스의 경제학, 리카도의 경제학. 자, 이거는 뭐 많이 또 알려져 있는 거기도 한데, 각 이론은 멜서스는 지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리카도의 그 이론은 자본가 이해를 대변한다. 이거 사실 그 보호무역주의와 이제 그 자유무역주의 사이의 싸움인 건데, 리카도는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멜서스는 보호무역을 지지했죠. 이건 각각 다 지주와 자본가의 이해를 각각 따로따로 대변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자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클릭하면은 이거 제가 골렌스키랑 영의 논문은 제가 이제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문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아주. 자, 근데 이건 또 너무 옛날 사례이기도 하고요. 옛날 사례이기도 하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옛날 그 과학 이론의 사회적 영향이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당시의 맥락이 점점점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100년, 200년 지나면 처음 원작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고, 오로지 그 이론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점차 이런 식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얘기일 뿐이지 지금의 얘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이 있는 거죠. 과학 지식이 성립될 때 일종의 맥락,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립되고, 따라서 그 사회적인 그 영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탈맥락화 과정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윈주의라고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19세기 영국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양자역학을 우리는 이런 독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강조하다가는 이제 한편으로 그 당시의 상황, 그 과학 이론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만 너무 강조할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그 탈맥락화 또는 어쩌면 또 재맥락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죠. 현대사회에 맞는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무시할 위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아주 최근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화 심리학이죠. 또 뭐 진화 심리학이 뭐 엄청 최근은 아닙니다. 벌써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고, 자, 이거 사실 논쟁이 꽤 있죠. 그리고 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하는 거죠. 현대 인간의 심리는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어떤 특정 그 지질학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환경적, 사회적 적응의 사물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의 과거, 조상이 특정한 조상이 살던 시기가 있어요. 조상이 살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환경적, 사회적 적응의 사물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드워드 윌슨 같은 학자는 인간의 공격성이나 강간, 외국인 혐오를 포함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 다수에는 이때에 기초한 그런 진화적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거는 그런 특성이 과거 플라이스토세의 환경이나 사회에 비춰봤을 때 그게 유리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그게 나름 진화적으로 유리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고 따라서 그런 행동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는 이제 이게 남녀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짝짓기 취향 차이라거나 아니면 가정과 일에 대한 남녀 차이가 상당히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선천적인 어떤 특성은 언제 기인하냐? 바로 이때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들이 그 여성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특정한 각도를 좋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여성의 뒤태는 이러한 식의 각도, 특히 이제 요 45도 근처 이런 각도를 제일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남성들은. 이건 뭐 이제 설문조사하면 나오는 거죠.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서 당신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3번을 찍는다는 겁니다. 물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이제 고르게 답이 있지만 이제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찍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하필 이 가운데의 특성을 가진 여성을 왜 매력적으로 여기는지를 이제 설명을 시도하는데요. 이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걸 각도를 이 요부만곡이라고 하는데요. 요부만곡이 45도에 가까울수록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덜 겪으며 또한 이런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로도 움직임이 비교적 편해 먼 옛날 과일 채집 등의 활동에 유리했다. 자, 이 각도가 이제 출산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에도 유리하고 임신한.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여성을
선호해 오던 남성들의 습성. 이런 여성을 선호한 남성과 이런 여성과 짝짓기를 한 남성들이 자손을 더 잘 낳았겠죠.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애 낳다가 죽는 경우들도 훨씬 적었을 것이고, 그러면 성공적으로 출산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산모가 이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산모와 함께 아이를 또 잘 길러서 결국에 이제 결국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겠죠. 이러한 여성을 선호한 남성들이 결국 더 성공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많은 남성들이 결국에 이런 여성을 선호하도록 선택됐고, 그런 습성이 현대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매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왜 이게 설명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이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근접 원인과 이제 원거리 원인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이게 근접 원인은 아니에요. 자, 이런 여성을 선호하는데 근접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냥 어떤 심리적 상태겠죠. 근데 그것의 어떤 훨씬 더 근원적인, 왜 하필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느냐? 대부분의 남성이 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그런 심리를 가진 남성들이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됐고, 그런 습성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거의 깔때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이 깔때기라서 다른 설명도 좀 보여드릴게요. 짝짓기 취향 차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데이비드 버스가 이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빌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거의 전형적인데요. 뭐냐면요, 남성과 여성은 짝짓기 취향이 달라요. 남성은 대체로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신체적인 매력을 되게 중시합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가 매우 중요해요. 반면에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을 선호하고 신체적 매력보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보다도 잠재 소득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난 아닌데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주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전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남성은 잠재 생식력이 높은 여성짝을 통해서 자손수를 최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 그리고 신체적 매력이 이제 뛰어난 여성을 더 선호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여성은 잠재 생식력이 높은 여성인 거죠.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손수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성은 잠재 자원량이 많은 남성짝을 선호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자손 부양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뭐가 중요해요? 다다익선입니다. 자손수를 많이 낳을수록 좋다는 거고요. 많이 낳는 전략을 쓰는 거고, 여성은 많이가 아니라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손을 부양하는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잠재 자원량이 많은 짝이 필요하고, 남성은 최대화를 위해서는 생식력이 높은 여성짝을 선호한다는 거고요. 자, 버스에 따르면 이런 전략은 남녀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왜냐? 자, 이거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난자와 정자의 차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성의 난자는 이제 한정돼 있죠.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자신이 혼자 낳을 수 있는,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한정적이죠. 그렇죠? 애초에 난자의 개수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낳고 싶다고 해서 많이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남성의 정자는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무한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손을 돌보는 일이 여성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설명도 매우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손을 돌보는 일에 자손을 제대로 돌보는 자식을 잘 돌보는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적이거나 아니면 잠재 자원량이 많은 남성 짝이 더 중시되는 거고요.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사실상 사실 여성을 바꿀 수만 있으면 계속 바꿔서 이제 어떻게든 많이 낳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다 자기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뭘 키우지 않더라도, 심지어 키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설명에 따르면 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과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왜 하필 여성은 왜 더 가정을 중시하고 남성은 가정을 덜 중시하느냐. 그리고 혼외 정사의 태도에 있어서도 왜 남성은 혼외 정사를 더 많이 하느냐.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그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혼외 또는 질투 같은 심리도 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훨씬 더 뭐에 치중하냐면 신체적인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에 여성은 감정적인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전형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걸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애초에 남성을 바로 이런 짝으로 원하는 거고요. 남성은 애초에 여성을 이런 짝, 생식력으로 찾는다는 거죠. 물론 현재 남성이 정말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여성을 보고 현재 여성이 이런 심리를 정확히 남성을 보고 이런 이유를 본인이 의식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짝짓기를 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 성공적이었고 그런 특성이 이제 선천적인 특성으로 남아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까지 물려졌다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설명이 말이 되는 걸까요? 일단 사실 상당히 불편한 주장들입니다. 왜 불편하냐? 자, 이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고정관념을 너무나 강화하거나 정당화한다는 거죠. 애초에 현재 고정관념이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이렇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죠. 이 진화심리학은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현재 고정관념을 그냥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냥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과학적으로 뭔가 실험을 하거나 해서 연구를 해서 밝힌다기보다는 그냥 가설을 세우는 거죠. 과거에 이래서 이런 형질이 유리했을 것이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하잖아요. 결국 이거는 현재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그리고 사실상 시험 불가능하거나 반증 불가능한 그 과거 얘기를 그냥 지어낸 것 뿐이니까 그런 사이비 과학이다 라는 비판도 사실 옛날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의 어떤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어떤 가상의 어떤 환경과 사회를 이제 지원해 놓고서는 그 환경 내에서 어떤 형질이 유리했을지에 대한 꽤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좀 써놓고서는 그런 거 다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과연 이제 신뢰할 만한 주장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심지어 어떤 과학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진화심리학이 너무 생물학적인, 선천적인 무언가만 강조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경시한다. 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아래 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심리학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여성의 유리천장 왜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하냐? 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느냐? 그걸 유리천장이라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것의 주된 원인은 여성의 선천적 기질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성들이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거라는 겁니다. 왜? 가정을 더 선호하니까. 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어떤 차별을 없는 것처럼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우 그것의 중요성을 이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죠. 틀렸다, 맞았다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의심스럽다거나 이제 불편하다라고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어두운 면모들에 대해서 변명을 자꾸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강간과 같은 그런 것도 남성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행동. 마치 앞에서 보면은 남성은 자선수 최대화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조야하게 가설을 세우면 바로 그 본성 때문에 강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가설들은 이제 지금은 채택된 가설이 아닙니다. 그건 뭐 진화 심리학을 또 너무 이제 비하하는 방식의 거고요. 물론 이제 훨씬 더 왜 하필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강간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왠지 변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자,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건 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선천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고 나면 어때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과거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변명을 제공해주고 뭔가 그 죄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한 시선들이 진화 심리학에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자들도 나름의 반론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진화 심리학의 변론은 맨 앞에 얘기했던,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얘기 있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지식과 사용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설사 강간이나 혼외정사가 진화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강간이나 혼외정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화심리학은 뭘 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해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만 한 거다. 설명했다고 해서 정당화했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대 인간 심리의 여러 측면들과 전형적 행동 전략들이 과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진화적 적응이라고 해서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최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진화 심리학자들은 계속 어디에 호소해서 설명을 하냐면 과거. 언제냐면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주목을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모든 진화 심리학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뭐 어디 초원의 사바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특성들은 언제적 적응이에요? 그 플라이스토세의 적응이죠. 과거 환경에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회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급속도로 빨리 변했죠. 따라서 그때에 적합한 행동이 지금도 적합한 행동은 아닌 거죠. 일종의 지체가 가능한 겁니다. 사회가 워낙 빨리 바뀌었지만 인간의 어떤 선천적인 기질 같은 것들은 빨리 못 변한 거죠. 왜냐면 현대 사회의 변화는 상당히 문화적인 요인이 강한 반면에 선천적인 기질은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이 주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영향은 그렇게 이제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형질이 점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 형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현대 사회에도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현대 사회와 약간은 갈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심리의 측면들, 인간 행동 전략들이 상당 부분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뭐 교육이나 뭐 사회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선천적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남녀 갈등을 줄인다거나 또는 뭐 성평등을 앞당긴다거나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죠.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진화심리학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더 좋은 이해를 가지면, 인간에 대해서 더 좋은 이해를 가지면 그로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더 좋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 더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화심리학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논변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 맨 첫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사실과 가치는 서로 별개다. 진화심리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그걸 정당화를 한다거나 그걸 변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지내온 사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뿐이다. 생물학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다. 그 다음에 지식과 사용을 또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죠. 진화심리학은 지식이에요. 현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어떤 행동 특성들에 대한 지식을 진화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에 사용할지는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의 가진 특성을 정당화하는데, 변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그 반대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열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진화심리학자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의 그 전중환이라고 하는 학자의 경우에 진화심리학이 그런 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화심리학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논쟁적인 얘기고 다음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어느 특정한 편을 들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논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은 결국 뭐예요? 지금 본인들의 변호는 자신들의 주장은 사회적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름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대편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진 않은 거죠.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당화의 의도가 담겨있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순환 논리에 빠져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을 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젠더와 생명과학들에 대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